5만 원을 바닥에 던진 며느리, 그게 25년의 값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70세 노인이 캐리어 하나 끌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바로 접니다. 제 뒤에서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25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밤 10시까지 설거지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쫓겨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서 나가라고, 늦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35년을 키운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가는데 한마디도 없냐고 물었죠.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어요. 제발 조용히 나가달라고, 이웃들이 다 듣는다고 했습니다. 가슴에 칼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지갑에서 지폐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발밑에 툭 던졌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택시비라고 했어요. 너무 원망은 하지 말라고,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25년이 5만 원이 됐습니다. 빗속으로 걸어나가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아들이 지금 저를 길거리로 내쫓을 수 있을까? 손에 든 캐리어가 무거웠습니다. 70년 인생이 이 가방 하나에 들어가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가 옷을 적셨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일까? 혹시 아들이 정신 차리고 전화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스팸 문자였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진짜 끝장을 보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5년 헌신한 엄마가 어떻게 한순간에 길거리로 쫓겨나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3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30년 전 일입니다. 그날도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공사장 일용직이었거든요. 아침밥을 챙겨주면서 조심하라고, 비 온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걱정 말라고, 저녁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유족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억이 흐릿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 앞에 서 있었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떨어졌답니다. 5층 높이에서 안전줄이 끊어졌대요.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영안실로 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을 봤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아침에는 따뜻했는데 제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이 이제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집에 7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막막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차렸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장례비를 지원해줬어요. 200만 원. 겨우 3일장을 치를 수 있는 돈이었죠. 빈소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관을 보고 물었어요. 저기 아빠가 있냐고, 아빠는 언제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이 제 치마를 잡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꽉 쥐고는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7살 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남편 옷이 걸려 있었죠. 남편 슬리퍼가 현관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칫솔이 욕실에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2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나올 보험금이 5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월세가 5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 유치원비가 30만 원. 식비, 공과금까지 하면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은 필요했어요. 보험금 5천만 원. 50개월치 생활비였습니다. 4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는 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까지 가려면 최소 2억은 필요했습니다. 2억.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을 어떻게 만들까? 그날 밤 아들 자는 얼굴을 봤어요. 작고 평화로운 얼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주겠다고, 아빠 없어도 괜찮다고, 엄마가 꼭 대학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어요. 하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경력도 없고 7살 아이 엄마라는 게 문제였죠. 2주를 헤맸습니다. 통장 잔고가 15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때 아파트 게시판에서 공고를 봤습니다. 새벽 청소 인력을 구한다는 공고였어요. 시급 5천 원.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이었어요. 첫 출근 날 새벽 3시 30분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일어나서 아들 얼굴을 봤어요. 아직 자고 있었죠. 이불을 덮어주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일하러 갔다고, 아침은 식탁에 있다고, 사랑한다고 썼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청소 현장으로 갔죠. 3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청소 아줌마가 5명 있었습니다. 조장이 밀대를 잡으라고 했어요. 1층부터 30층까지 계단을 다 닦으라고 했습니다. 4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고 했어요. 30층 계단. 오르고 내리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죠. 8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받은 돈은 2만 원. 시급 5천 원에 4시간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유치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일 좀 하고 왔다고, 청소했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물집 잡힌 손을 보더니 왜 이러냐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엄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유치원 버스에 태웠습니다. 손 흔들며 가는 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조금만 참자고 이 아이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청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저녁 일도 구했어요.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급 4천 원이었죠. 하루 일과가 정해졌습니다. 새벽 4시 빌딩 청소, 오전 8시 집 도착, 오전 9시 아들 유치원 등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에서 휴식,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 설거지, 밤 11시 집 도착, 하루에 4시간 자고 8시간 일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20만 원 정도 됐어요.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은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 대학 등록금까지 모으려면 20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추석, 설날, 크리스마스. 다른 사람들이 쉬는 날에도 저는 청소하고 설거지했죠. 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무릎은 계단 오르내리느라 망가졌어요.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늘어났어요. 5천만 원, 8천만 원, 1억, 1억 5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통장에 2억이 모였습니다. 그날 통장을 보면서 울었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무릎 아픈 것 참으면서 손 물집 터져도 참으면서 모은 돈 2억이었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 중이었던 아들에게 말했죠. 등록금 걱정 말라고 엄마가 다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아들이 통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저를 꽉 안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20년 고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 참았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이었어요. 등록금을 냈습니다. 800만 원. 남은 돈 1억 2천만 원.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집을 사야 했거든요. 월세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5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어요. 통장 잔고가 3억이 됐습니다. 드디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부동산에 갔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죠. 25평 아파트였어요.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 등기부등본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소유자 박순자. 제 이름이었어요. 67세에 처음으로 가진 내 집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집 샀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이 집은 나중에 네 거라고, 엄마는 너만 믿는다고 말했죠. 아들이 웃으며 한마디 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듣고 행복했습니다. 25년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이 32살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집에 와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기뻤어요. 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됐구나 싶었죠.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좋은 사람이라고 다음에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뒤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여자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김지혜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웃는 얼굴이 예뻤습니다. 괜찮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밥을 차렸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만들었죠. 많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지혜 씨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입 떴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굳었어요. 맛이 좀 독특하다고 했습니다. 멸치 육수를 진하게 냈다고 설명했더니 멸치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알레르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음식이 맛없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혜 씨가 화장실에 갔어요. 그때 아들이 지혜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다고 대답했어요. 다행이라고, 엄마가 마음에 들어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온 지혜 씨의 얼굴은 달랐어요.
아들을 보는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저를 볼 때는 차가웠습니다. 6개월 뒤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혜랑 결혼하겠다고 같이 살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제 집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들 집이기도 했으니까요. 우리 집에서 신혼살림 차리라고 허락했습니다. 결혼식을 했습니다. 작은 식장이었어요. 하객이 50명 정도 왔죠.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왔습니다. 예뻤어요. 아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신혼살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며느리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며느리가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코를 찡그렸습니다. 냄새가 너무 난다고 했어요. 청국장이라 그렇다고 민수가 좋아해서 끓였다고 말했더니 자기는 이런 거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밥그릇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며 배달시켜 먹자고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들은 방에서 먹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청국장을 먹었어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만 따로 먹겠다고 했어요. 항상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죠.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하겠다고 했더니 자기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시 할 거면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 설거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제가 만진 그릇을 다시 씻었어요. 제가 하는 걸 못 믿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명절이었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부엌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많이 하냐고 물었어요. 명절인데 음식 좀 많이 해야 한다고 했더니 자기들은 이런 거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콜레스테롤 폭탄이라고 했어요. 그때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상을 보더니 고생했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말을 바꿨어요. 자기들은 간단하게 먹겠다고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5년 동안 명절 때마다 정성껏 차렸던 음식, 아들이 엄마 음식이 최고라고 했던 그 음식들, 이제는 많이 준비하지 말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차례상 앞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방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영화를 보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 집이었는데 제가 방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어느 날은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며느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 오시면 미리 말씀해 달라고 집 정리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들이 제게 다음부터는 미리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 집인데 제 친구를 부르는데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점점 숨이 막혔어요. 제 집인데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아들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를 좀 어떻게 할 수 없냐고 너무 답답하다고 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대꾸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 근데 너무 불편하다고 했어요. 맨날 집에 계시고 사생활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냐고, 자기들이 따로 나갈 수도 없다고, 이 집이 어머니 명의라고 말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어요.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면 어떨까?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집 명의를 바꾸자고?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럼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자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세금 문제라고 하면 된다고, 증여세 아낀다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아들이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라고,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아들이 정말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집 명예 좀 바꾸자. 아들이 명예 이전 이야기를 꺼낸 날,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의를 바꾸자고 했어요. 왜냐고 물었더니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세금이냐고 물으니 나중에 내가 죽으면 상속세가 엄청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집은 엄마 명의로 둬도 되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아들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가 자기를 못 믿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아들은 자기가 뭐 집 빼앗으려는 것처럼 말한다고 했어요. 그냥 세금 아끼자는 건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고, 세금 정말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둘이서 저를 설득했어요. 1시간 넘게.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자고 했어요. 며칠 뒤 아들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거 서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류가 두툼했습니다. 한 10장쯤 됐어요. 이게 다 뭐냐고 물으니 증여 서류라고, 복잡한 거 없다고 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67세 눈으로는 읽기 힘들었습니다. 돋보기를 좀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서류를 확 내밀었습니다. 안경 쓰시면 더 안 보인다고, 그냥 여기만 싹 사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했으니까 믿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조르듯 말했어요. 내일까지 넣어야 한다고, 빨리 좀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가 35년 키운 아들인데 날 속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장을 꺼냈어요. 아들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짚어줬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도장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손이 떨렸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이 급하다고 했으니까요. 7번째 장에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 됐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서류를 확 챙겼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며느리가 씩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왠지 섬뜩했습니다. 수고했다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이 어디론가 외출했어요. 며느리도 함께 나갔죠. 저는 청소를 하다가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유자 김민수, 전 소유자 거주권 없음, 상속권 포기 동의.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모은 3억짜리 집,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밤 10시까지 설거지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 이제 완전히 아들 것이 됐습니다. 그것도 제 거주권도 상속권도 없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었어요. 명품 로고가 보였습니다. 집에 계셨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까 본 등기부등본 때문일까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봤다고 말했어요. 아들 표정이 굳었어요. 어디서 봤냐고 물었습니다. 방 청소하다가 우연히 봤다고. 근데 왜 내 거주권이 없냐고, 상속권 포기는 또 뭐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거 원래 그렇다고, 증여할 때는 다 빠지는 거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거주권은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의심하지 마. 어차피 우리 집이잖아. 엄마 계속 여기 살 거고. 하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창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천만 원. 통장에 있던 거의 마지막 돈이었어요.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인데 라고 말했더니 6개월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사업 시작하면 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갚을 수 있냐고 물으니 엄마가 자기를 못 믿냐고 물었어요.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보내줬어요. 아들이니까요. 고맙다고,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더니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사업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2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며느리 SNS를 봤습니다. 아들 핸드폰을 잠깐 빌렸는데 며느리 인스타그램이 켜져 있었어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앞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쌍꺼풀 수술, 코성형, 입술 필러, 2천만 원의 변신, 새로운 나, 자신감엄. 손이 떨렸습니다. 2천만 원. 제가 빌려준 그 돈. 아들 창업 자금이라고 했던 그 돈이 며느리 얼굴을 고치는 데 쓰였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돈을 지혜 성형비로 쓴 거냐고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그러냐고 반문했어요. 지혜 인스타 봤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라고, 지혜가 자기 돈으로 했다고 했어요. 2천만 원이라고 써놨다고, 똑같은 금액이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어차피 우리 가족끼리 쓴 건데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빌린 거 아니라고, 엄마가 아들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와주는 거냐고, 넌 갚는다고 했다고 말했더니 제발 좀 그렇게 따지지 말라고 했어요. 나중에 다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보답할 거냐고 물으니 됐다고, 자기 바쁘다고, 끊겠다고 했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거칠어진 피부, 굳은 살 박힌 손,
25년 동안 한 번도 피부과에 가본 적 없었어요. 화장품도 마트에서 파는 싼 걸 썼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이면 제 얼굴도 고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오직 아들만 생각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아들 결혼 자금, 아들이 살 집. 그런데 아들은 제 2천만 원으로 아내 얼굴을 고쳤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 인스타그램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2천만 원의 변신. 제 25년이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은 며느리 얼굴이 됐어요. 명예 이전 후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좀 조용히 해달라고, 잠이 안 온다고 했어요. TV 소리 좀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친구들 오는데 방에 좀 계셔달라고 했어요. 제 집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저희 얘기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함께 나왔어요.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좀 독립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되물었습니다. 자기들도 신혼인데 사생활이 너무 없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독립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자기들을 조금만 생각해달라고,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간이냐고, 이 집이 25평인데 뭐가 부족하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거라고 했어요. 난 여기가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불편해요. 이 집은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어머니 거 아니라고, 명예 넘기셨다고 했어요. 명예야 내 남편 걸로 됐지만 내가 산 집이라고 말했더니 법적으로는 자기들 집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거주권도 없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얘기였습니다. 아들에게 눈을 돌렸어요. 너도 이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안 마주쳤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지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했어요. 자기들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조금만 떨어져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내가 2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나를 쫓아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쫓아내는 거 아니라고, 어머니 독립시켜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독립이냐고, 70 넘은 노인 혼자 살라고 하는 거냐고 물으니 요즘 70대는 젊다고, 충분히 혼자 사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나간다고 말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이러시면 자기들도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고 물으니 법적으로 퇴거 요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집이 자기들 명의니까 라고 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법적으로라고 되물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지혜야,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반박했습니다. 왜냐고, 사실이라고, 어머니가 안 나가시면 자기들이 법적 절차 밟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라고 말하려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방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모은 돈. 무릎 아픈 것 참으면서 계단 오르내렸고 손에 물집 터지도록 설거지했어요. 그렇게 모은 3억으로 산 집.
아들 이름으로 넘겨준 건 아들이니까요. 내 아들이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도장 7개. 그게 제 인생을 지웠습니다. 이틀 뒤 며느리가 제 방문을 열었어요. 생각해 보셨냐고 물었습니다. 침묵했더니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근데 다음 주까지는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냐고 물으니 그때까지 안 나가시면 자기들도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어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다음 주, 일주일, 일주일 안에 집을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창피했습니다. 아들한테 쫓겨난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나가자고. 여기서 버텨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70년 인생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갔어요. 방을 둘러봤습니다. 3년을 산 방이었어요. 벽지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엎질러서 생긴 얼룩이었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 매일 아침 저 창으로 해가 뜨는 걸 봤어요. 이제는 볼 수 없겠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결정하셨냐고, 잘 생각하셨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빼더니 제 발밑에 던졌습니다. 택시비라고 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내려다봤어요. 25년이 5만 원이 됐습니다.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두고 가라고, 너무 원망은 하지 말라고,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비웃는 투였습니다. 아들을 불렀어요. 민수야 라고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렀어요.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35년 키운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그래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며느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건강하라고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빗속에 서서 캐리어를 끌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비가 옷을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1시간을 걸었을까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두고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가족들끼리 걷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아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저랬었죠. 남편하고 아들하고 셋이서 우산 쓰고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혹시 아들일까? 아니었습니다. 스팸 전화였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70세 노인.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통장에 남은 돈은 5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2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비 맞고 계시는데 괜찮으실 리가 없다고,
어디 가시냐고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디 가실 데가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근처에 찜질방이 있다고 거기 가라고 했어요. 찜질방? 그런 곳이 있었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택시를 잡아줬어요. 할머니 조심히 가시라고 했습니다. 택시에 탔습니다. 기사님이 어디 가시냐고 물었어요. 찜질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했어요. 1만 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들끼리 온 사람들도 있었고 혼자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찜질방으로 들어갔어요. 뜨거운 방에 누웠습니다. 땀이 났어요. 눈물도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옆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어요. 몸이 뻐근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부은 눈, 70세 노인이 거울에 비쳐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통장을 확인했어요. 49만 원. 찜질방비 빼고 남은 돈.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 뒤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찜질방 생활이 시작됐어요. 찜질방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고 하루 종일 찜질방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밤이 되면 다시 찜질방으로 들어가서 잤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42만 원, 35만 원, 28만 원. 이렇게 가다가는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20대 커플이 앉았어요. 여자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오빠 이거 봐, 대박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냐고 물으니 시어머니 쫓아내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어요. 슬쩍 옆을 봤습니다. 여자 핸드폰 화면이 보였어요.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이 익숙했어요. 며느리 계정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제 집 거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와인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 없이 자유라고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언니 대박, 어떻게 쫓아냈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예 이전받고 법적으로 처리했다고 했어요. 거주권은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 그런 거 안 줬다고, 자기네 집인데 왜 거주권을 주냐고 했습니다. 웃음소리, 낄낄대는 소리,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언니 완전 프로,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시어머니 없으니 완전 좋겠다는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조회수를 봤습니다. 15만 명이 이 영상을 봤어요. 제가 쫓겨난 이야기를,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올린 영상을. 손이 떨렸습니다. 옆 커플이 계속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 불쌍하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이, 요즘 시어머니들 다 그렇다고, 며느리 괴롭힌다고 했어요. 그래도 집 뺏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고 했더니 뭐 어떠냐고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15만 조회수, 15만 명이 제 수치를 보고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자랑처럼 올렸어요. 가슴에서 뭔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지금까지는 슬펐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휴게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찜질방 앞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가 있었어요. 일시간에 1,000원. 1,000원을 내고 앉았습니다. 검색했어요. 명예 이전 법률 상담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클릭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증여시 거주권 포기는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고 써 있었어요. 거주권 없이 강제 퇴거당한 경우 법적 조치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적어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법률 상담소라고 받았습니다. 상담 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안이냐고 물었습니다. 집을 아들한테 빼앗겼다고 말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예 이전, 거주권 포기, 쫓겨난 이야기. 상담원이 들었어요. 할머니 언제 오실 수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 오후 2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오후 2시 법률 상담소에 도착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나왔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았습니다. 서류 가져오셨냐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없냐고 물으니 그것도 없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드시겠다고 말했어요.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말했어요. 남편 사망, 25년 청소, 3억 모은 이야기, 명예 이전, 쫓겨난 이야기. 변호사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거주권 포기 서류에 사인하셨냐고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7장에 도장 찍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지도 않고 찍었냐고 물으니 글씨가 너무 작았다고 아들이 급하다고 해서 그냥 찍었다고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떼봐야 할 것 같다고 명예 이전 서류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물으니 가능하다고 했어요. 일단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뭐냐고 물으니 거주권 포기 조항이 없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되물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에 거주권 포기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은 할머니가 여전히 그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강제 퇴거는 불법이라고 소송 걸 수 있다고 했어요. 소송을 이라고 말했더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0%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이길 수 있냐고 다시 물으니 네, 자기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찜질방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소송을 걸면 아들과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을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날 버렸어. 나도 이제 나를 지켜야 해. 다음 날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소송 진행해 주세요. 알겠다고 준비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됐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났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그 사이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찜질방비를 낼 수 없게 됐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어요. 친구가 놀랐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너를 그렇게 했냐고 했어요.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고 물으니 찜질방이라고 말했어요. 당장 우리 집으로 오라고,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친구 집으로 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라고, 소송 끝날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몇 년 친구냐고 말했습니다. 친구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재판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떨렸거든요. 친구가 옷을 꺼내줬어요. 이거 입으라고, 깔끔해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법정에 갈 준비가 된 노인. 친구가 손을 잡아줬어요. 할 수 있다고, 넌 이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응, 이라고 대답했어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처음 와봤습니다.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되셨냐고 물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어요. 긴장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리에 앉았어요. 반대편을 봤습니다.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 옆에 며느리가 있었어요.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시익 웃었습니다. 비웃는 얼굴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고 봐. 오늘 그 웃음 지워줄게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일어났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원고 박순자는 피고 김민수에게 집을 증여했으나 거주권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를 강제로 퇴거시켰다고,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는 합법적으로 명예 이전을 받았다고, 원고가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거주권 포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증여를 했다면 당연히라고 말하려다 제 변호사가 끊었습니다. 법적으로 별도 명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명예 이전 서류를 검토한 결과 거주권 포기 조항이 없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들이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판사가 더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퇴거시킨 것은 불법입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잠깐만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앉으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이건 이라고 말하려다 판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앉으라고 했다고 다시 한번 명령했어요. 며느리가 떨떨 떨며 앉았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해야 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할 것.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째, 강제 퇴거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 아들이 입을 벌렸어요. 셋째,
거주 불가로 인한 손해배상 2천만 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외쳤어요. 판사가 눈을 들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한 번 더 소리 지르시면 법정 모독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합계 7천만 원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할 것. 이상입니다. 망치를 내리쳤어요. 땅. 재판이 끝났습니다. 제 변호사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축하한다고,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7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냐고 외쳤어요. 아들이 자기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잘못 처리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거주권을 빼야 했다고 말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갔어요. 둘이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째려봤어요. 만족하냐고 물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노인네가 아들 인생 망쳐서 기분 좋으냐고 말했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니? 내가 내 인생을 망쳤지. 며느리가 뭐라고 되물었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2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을 빼앗아가고 날 길거리로 쫓아내고 그걸 SNS에 자랑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이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너희 영상 15만 조회수 맞지? 근데 내 법정 승소 이야기는 100만은 갈 것 같은데?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이 무릎 꿇으려고 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어나라고,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다고 말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이라고 말하려는 아들을 막았습니다. 35년 헌신은 3년 결혼보다 가벼웠냐?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이겼다고 대답했어요. 친구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말했어요. 품에서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원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집 열쇠 찾으러 오라고 했어요. 부동산에 갔어요. 열쇠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새였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집이 비워져 있다고, 들어가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보는 제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비. 익숙한 소리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 가져간 것 같았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못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가 더러웠어요. 설거지를 안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 방으로 갔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 매일 아침 해가 뜨던 그 풍경,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청소부터 해야겠다고 대답했어요.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하고, 먼지 닦고, 창문 닦고,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가 질 때쯤 끝났어요. 깨끗해진 집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가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중고로 살까 한다고 대답했어요.
돈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7천만 원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아, 맞다고 친구가 말했어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있었어요. 가구가 없어서 바닥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7천만 원은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써 있었어요. 읽고 지웠어요.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검색했습니다. 계정이 비공개로 바뀌어 있었어요. 법정에서 지고 나서 숨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혜 씨에게 라고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올린 영상 15만 조회수 봤다고 썼어요. 사람들이 많이 웃었겠다고 시어머니 쫓아낸 이야기라고 썼습니다. 근데 내 법정 승소 이야기는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마 100만은 넘을 것 같은데 나도 영상 하나 올릴까 생각 중이라고 썼어요. 며느리한테 집 빼앗기고 찜질방에서 살다가 법으로 되찾은 이야기. 제목은 72세 할머니의 복수로 할까 한다고 썼습니다. 어때요? 재밌을 것 같죠? 아, 그리고 하나 더. 너희가 버린 건 집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다시 안 돌아와요. 잘 살아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여보 봐, 내가 해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25년 걸렸지만 해냈다고 우리 집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가구를 사러 갔어요. 중고 가구점에서 침대, 소파, 식탁을 샀습니다. 배달이 왔어요. 가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조금씩 집이 채워졌어요. 일주일 뒤 거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친구가 놀러 왔어요. 와, 완전 새집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7천만 원은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아직이라고 대답했어요. 3개월 안에 준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돈 마련하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썼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피고 측에서 돈 일부를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으니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5천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아직이라고 한 달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3달이 됐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7천만 원. 숫자가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뭘 할까? 그날 밤 생각했어요. 7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저축? 아니야. 이미 71세야. 저축할 시간이 없어. 여행? 좋지. 사업? 사업이라. 문득 생각이 났어요. 카페? 언젠가 카페를 하고 싶었어요. 작은 카페. 동네 사람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쉬어가는 그런 곳. 다음 날 부동산에 갔어요. 카페 할 만한 작은 상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5천만 원 정도라고 대답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몇 군데 보여줬어요.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역 근처 작은 상가. 20평 정도. 월세 1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여기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계약했어요.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도와줬어요. 한 달이 걸렸어요. 드디어 카페가 완성됐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72번째 봄. 제 나이였어요. 72세. 72번째 봄을 시작하는 카페. 오픈날 친구들이 왔어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커피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어요. 커피를 내렸어요. 손님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행복했습니다. 카페를 연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오는 할아버지도 있었고 학생들도 자주 왔어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여기 처음 와봤는데 분위기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혼자 하시냐고 물으니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단하시다고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72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놀랐어요. 헐, 72세냐고 완전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냐고 되물었어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이름 72번째 봄이 완전 멋있다고 무슨 의미냐고 물었어요. 잠시 생각했어요.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 여자가 감탄했습니다. 우와, 멋지다고 자기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자가 나갔어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저랬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쉬지 않고 달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유가 있어요. 손님 없을 때는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들어요. 행복합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보는 얼굴.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앉으라고 말했어요. 앉았어요. 뭐 마실래냐고 물으니 커피라고 대답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들 앞에 놓았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침묵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정신이 없었다고? 라고 되물었습니다. 응, 지혜한테 홀렸던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지혜는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난 너 없이도 잘 살아. 엄마 제발, 이라고 말하려는 아들을 막았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너 35년 키우면서 내 인생이 없었다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야.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라고 울먹였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가끔 연락하고 명절 때 밥이나 같이 먹자고, 그 정도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다고, 엄마 뜻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건강하라고 말했어요. 너도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잘했어. 잘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화나시다고 말했어요. 그렇냐고 되물었습니다.
네, 무슨 좋은 일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웃었어요. 아들 의지하던 인생 끝내니까 내 인생이 시작되더라고요.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우와, 멋진 말이라고 했어요. 손님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장님, 인터뷰 좀 해도 되냐고 유튜브 하는데 이 이야기 너무 좋아서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냐고 되물으니 네, 72살에 카페 창업하신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힘을 얻을 것 같다고 말았어요. 생각해 봤어요. 좋다고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켜졌어요. 사장님, 자기소개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순자고 72살에 이 카페를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카페 이름이 72번째 봄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72살에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는 뜻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봄이냐고 물으니 제 인생의 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다고 이제는 저를 위해 살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멋지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시니어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라고 물었어요. 카메라를 봤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저도 72살에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인터뷰가 끝났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영상이 올라왔어요.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만, 20만, 50만. 댓글이 달렸어요. 진짜 멋지시다. 저도 용기 얻었어요. 72살의 새 인생이라니 감동이에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1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며느리 영상의 7배였어요. 카페에 손님이 늘었어요. 영상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영상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어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라고 받았습니다. 사장님이냐고 방송국에서 연락드렸다고 말했어요. 방송국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영상 봤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프로그램이요? 라고 다시 물으니 네, 시니어 창업 특집인데 사장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 뒤 방송이 나갔어요. 제 이야기가 TV에 나왔습니다. 30년 전 남편 사망, 25년 청소 이야기, 집 빼앗긴 이야기, 법정 승소, 카페 창업까지 시청률이 높았대요. 카페는 더 유명해졌어요. 예약 손님까지 생겼습니다. 직원을 한 명 뽑았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 테니 좀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갔습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즐기는 여행이었어요.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카페 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케이크를 사왔어요. 사장님 축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촛불을 껐어요. 박수 소리, 웃음소리, 따뜻한 분위기. 이게 행복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복수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행복이었어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지만 밝게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카페에 가야 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72세, 72번째 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제 인생입니다.